그날 저녁 나는 미담이라는 이름처럼 아름다운 한정식 집에서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길게 늘어뜨린 창호지 문 사이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잔잔한 가야금 소리가 흐르는 품격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곧 내 사업의 새 역사를 쓸 중요한 만찬이 시작될 터였습니다. 오늘 계약의 주체인 해외 파트너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으로 벤처기업을 성장시켜 인수합병시키는 펀드 투자 사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협상 파트너가 아직 도착하기 전이었습니다. 나는 긴장된 마음에서 테이블에 음식이 세팅되는 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이 다 차려진 후 술도 한국 전통주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낯선 여인의 그림자가 내 테이블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갑자기 나타나 다급한 표정으로 내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드시려는 식사, 절대로 드시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잿빛으로 변해버린 그녀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가득했고 내 눈을 똑바로 응시하는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나를 구원하려는 듯 간절했습니다. 나는 영문을 몰라 물잔을 든 채 멈칫거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떤 말도 없이 마치 연기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낯이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나는 묘한 불길함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히 이상한 사람의 장난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녀의 눈빛이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뇌리를 스쳤고 이 식사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강력한 직감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나는 서빙을 기다리던 지배인을 불러 식사를 가져가게 포장 세트를 달라고 요청하여 직접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피어오른 의문을 풀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날 중요한 해외 파트너 계약건은 파토가 나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경고는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포장된 음식물을 들고 나는 곧장 아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설 분석기관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나는 사업을 하기 전까지 검찰청에서 수사를 하던 수사관이었습니다. 한때 수사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말까지 들었을 정도로 수사에 천부적인 능력을 발휘했었습니다. 그날 독극물 사건은 잠자던 수사 감각을 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며칠을 보낸 후 마침내 충격적인 결과가 내 손에 들려왔습니다. 내 식사에서 치사량에 가까운 강력한 독극물이 검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에 온몸에 피가 식는 듯 했습니다. 섬뜩한 공포가 밀려왔지만 동시에 극심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대체 누가, 왜 나를 해치려 했을까요? 식당 종업원이나 지배인 등 식당 종사자는 아닐 것입니다. 자신들의 업소에서 사람이 치사량의 독극물을 먹고 죽는 것을 알고 실행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도 모를 일이니까 주의는 해야 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하는 건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찰이 개입해서 바로 뭔 단서를 찾아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괜히 일을 더 망쳐놓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모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관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독극물 음식과 분석 결과를 받아든 경찰은 현장 수사부터 당장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담당 김영사가 넋두리식으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개방된 음식점에서 내놓고 치사량의 동물을 음식에 넣는 범죄는 처음입니다. 너무 대범하게 범죄를 저질러 의아했습니다. 공범 관계가 복잡하겠는데요. 경찰은 당일 음식물을 조리한 조리장과 서빙한 남자 종업원 그리고 지배인을 현장에서 조사했습니다.
나에게는 주변에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을 추려내라고 했습니다. 퍼뜩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경찰의 수사와 별도로 나는 곧바로 범인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체크하는 게 수사의 기본 원칙입니다. 내 용의선상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다름 아닌 오랜 사업 파트너이자 친구인 이도윤이었습니다. 그에 대해 경찰에 알리지 않은 것은 자칫 잘못했다가 우정만 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중해야 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그의 행동은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사안에 번번이 반대 의견을 내거나 나와의 사적인 만남을 회피하는 등 평소와 달리 수상한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사업상의 의견 차이라고 생각했지만 특히 독극물 사건 이후 그의 미심쩍은 행동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의 숨겨진 의도를 파헤치기 위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잔혹한 음모의 뒤에는 분명 그가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본능적인 육감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못 느낄 수 없는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만큼 작은 변화에도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이도윤의 수상한 행동을 주시하던 나는 곧 그의 주변에서 의미심장한 단서들을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소 가지 않던 고급 카페에서 누군가를 은밀히 만나고 있었고, 퇴근 후에는 알 수 없는 행적 등을 보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의 성격을 너무도 잘 아는 나는 그의 최근 이상한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동선을 몰래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을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거대한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내 안에 박수연과 이도윤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손만 잡은 게 아니라 수연이 고개를 도윤의 어깨에 기대고 걷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나는 그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으로 알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공모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의 성향상 그럴 만한 개연성이 뚜렷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걸어가다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곧바로 모텔 간판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모텔 현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지금 당장 뒷조차가 피투성이로 패주고 싶었습니다. 반병신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참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걸 밝혀내야 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불륜 현장은 앞으로 부지기수로 벌어질 것입니다. 언제든 들이닥쳐 한풀이를 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야 할 것입니다. 나는 울분을 참고 아내 하나 간수 못한 자책감에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들의 불륜은 단순히 감정적인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검찰청을 나와 회사를 설립하며 모든 것을 쏟아부을 때 도윤은 겉으로는 나를 돕는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늘 내 능력에 대한 열등감과 회사의 소유욕에 시달렸던 겁니다. 그리고 수연은 화려한 삶을 동경했지만 그만큼의 재능이나 노력 없이 쉽게 얻으려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둘은 각자의 욕망과 결핍이 서로에게 투영되면서 나라는 존재를 걸림돌로 여기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마 도윤은 회사를 독차지하고 싶었고 수연은 내가 가진 부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겠죠. 둘의 욕망이 맞물리면서 나는 그들의 제거 대상이 되었을 것이었습니다. 믿었던 아내와 오랜 친구의 배신에 나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얼마나 믿고 의지했는지 생각하면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독극물 사건과 이들의 관계는
명확하게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제거하고 나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그들의 치밀한 음모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 심장은 복수심으로 차갑게 타올랐습니다. 사랑과 우정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악마를 마주하며 나는 이를 갈았습니다. 다음 날, 아내가 웬일인지 말을 먼저 걸었습니다. 나는 시큰둥했습니다. 당신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회사에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아내는 짐짓 걱정이 되는 듯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그런데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한 인간이 있는 모양이야. 그런데 내가 먼저 죽여버리려고 해. 그 말에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양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 당혹한 표정을 나는 금세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을 누가 죽이려고 한다는 거야? 나를 찔러보는 말 같았습니다. 나는 일부러 시큰둥하게 받아넘겼습니다. 아직은 몰라. 그러나 알 수도 있어. 내가 수사관이었던 것 알지? 아작을 내버릴 거야. 나는 괜히 허풍을 떨며 아내를 안심시키는 동시에 압박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무서워. 누가 당신을 독살하려고 한다는 거야? 독살. 내가 독살당할 뻔한 걸 어떻게 알았어? 난 얘기한 적 없는데. 그때 아내의 표정은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얼굴빛이 하얗게 백지장처럼 돼 있었습니다. 속으로 얼마나 놀랬으면 그랬을까 싶었습니다. 영화 같은 데서 그러잖아. 약물을 넣어서 독살하는 거. 짐작으로 물어본 거지. 과연 그럴까요? 나는 그녀의 표정만 봐도 그의 생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직 수사관으로서의 육감이었습니다. 아내와 도윤의 불륜 관계를 확인한 나는 그들의 뒤를 더욱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단순히 그들의 관계를 밝히는 것을 넘어 독극물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그들의 음모를 완전히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업에 신경을 써야 하는 내 처지에서 사건에만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직에 있는 후배를 통해 능력 있는 흥신소 탐정을 고용하여 그들의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하고 그들의 사무실과 차량에 도청 장치를 은밀히 설치했습니다. 밤에는 그들의 통화 기록을 분석하고 메신저 대화 내용을 해킹하는 등 잠자는 시간마저 아껴가며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증거 확보 과정은 숨막히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이 자주 가는 카페와 도윤의 개인 사무실에 초소형 도청 장치를 심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대화를 직접 듣기 위함이었죠. 장치 설치를 위해 저는 미리 건물 관리인에게 접근해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파악했고 심야 시간대를 이용해 잠입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차량 밑에 GPS 추적기를 부착하여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나는 비용을 들여서 전문 해커를 고용, 도윤과 수연의 개인 스마트폰과 클라우드 계정에 접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이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 음성 통화 기록, 심지어 독극물 판매상과 접촉한 흔적까지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에는 그 녀석만 사라지면 우리 세상이야. 이번 계약 끝나고 처리하면 완벽할 거야. 독극물은 구했어. 등 소름 끼치는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흔적과 해외 비밀 계좌 내역까지 고스란히 포착했습니다. 이들은 내가 죽으면 회사 지분을 가로채고 그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던 것입니다. 독이 든 식사는 그 계획의 잔혹한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다른 방법으로 저를 해치려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내 심장은 분노로 폭발할 것 같았지만 나는 감정을 억누르고 냉철하게 이들의 다음 행보를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완벽한 계획을 무너뜨릴 나만의 역공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음모를 파헤치면서 저는 단순히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먼저 나는 회사 내부에 믿을 만한 직원 몇 명에게만 나의 상황을 은밀히 알리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이들의 동선을 미리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타나거나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흘려 혼란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중요한 계약을 위해 해외 출장을 간다고 거짓 정보를 흘려 그들이 경계를 늦추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과정은 정교한 연극과 같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익명으로 최근 회사에 불미스러운 소문이 돌고 있다는 글을 올리거나 그들의 사무실에 마치 누군가 잠입한 흔적을 남겨놓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약점을 정확히 찌르는 듯한 내용의 익명 문자를 보내 그들의 신경을 긁었습니다. 내가 가진 비밀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 내가 숨긴다고 감춰질 줄 알았나? 그 같은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점차 불안감에 휩싸였고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수연에게 왜 자꾸 자신의 행적이 노출되는지 따져 물었고, 수연은 도윤이 뒤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역공은 증거 확보에 있었습니다. 나는 도윤의 서재에 몰래 잠입하여 그의 개인 컴퓨터와 서류들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USB를 발견했습니다. 내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그들이 나를 살해하기 위해 주고받았던 잔혹한 메신저 대화 내용, 독극물을 구매한 내역, 심지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증거들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반격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내가 예상치 못한 역공을 펼치자 아내와 도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역력했고 서로를 의심하는 눈초리가 오갔습니다. 나는 이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주고받았던 과거의 메신저 내용을 마치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회사 게시판에 익명으로 올리거나 그들의 통화 내용을 암시하는 익명의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너희들의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라는 문구 하나로 그들의 심장을 쥐락펴락했습니다. 그들을 파멸시키는 과정은 마치 거미줄에 걸린 먹잇감을 조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나는 확보한 증거들을 단계적으로 풀어나갔습니다. 먼저 회사 감사팀에 익명으로 도윤의 비리 제보를 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정황들만 흘려 도윤이 감사 대상이 되도록 유도했습니다. 감사가 시작되자 도윤은 안절부절 못하며 수연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수연은 자신의 혐의가 드러날까봐 도윤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다툼은 날이 갈수록 격화되었습니다. 도윤은 아내에게 내가 너무 경솔했다고 비난했고, 아내는 도윤에게 내가 뒤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그들의 다툼을 도청장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들으며 섬뜩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파멸로 향하는 그들의 자멸을 지켜보는 것은 씁쓸했지만 동시에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공고했던 동맹은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나는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내가 회사 일로 늦게까지 일을 하고 퇴근을 하여 혼자 착잡한 마음을 달랠 겸 소주 한 잔을 했습니다. 알코올 기운이 전신을 감돌 때 화장실을 찾으려고 어두컴컴한 건물 안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표시판을 보고 모서리를 돌아가는 순간 뭔가 획하고 내 머리 위를 스쳐갔습니다. 댕그랑 쇳소리가 나면서 나는 몸을 숙였습니다. 칼이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칼을 던졌습니다. 다행히 맞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둠 속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누구냐? 뭐 하는 놈이야? 그러자 어둠 속에서 머리에 힙합 모자를 쓴 남자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옷 색깔이 전체 검정색이라 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알 수 없었지만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쇠파이프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야릇한 미소를 띄우며 다가왔습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혀 움찔했습니다. 놈은 쇠파이프를 바닥에 한번 내리쳐더니 곧바로 나한테 돌진해 왔습니다. 나는 그의 쇠파이프만 주시했습니다. 그 궤적만 놓치지 않으면 맞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쇠파이프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 순간 나는 온몸으로 그놈의 몸을 밀쳐냈습니다. 너무 가까워 쇠파이프를 휘두를 수 없게 되었을 때 나는 팔꿈치로 놈의 턱을 가격했습니다. 폭소리와 함께 놈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때 놈이 쇠파이프를 다시 휘둘렀습니다. 뒤로 두 번 물러난 나는 놈의 헛스윙을 기다렸습니다. 때가 왔을 때 내 무릎이 놈의 복부에 꽂혔습니다. 흑하는 소리와 동시에 내 주먹이 그의 앞면을 강타했습니다. 손이 얼얼했습니다. 놈은 뒤로 자빠져 버렸습니다. 그 틈에 나는 달려들어 놈의 팔 하나를 꺾어 잡았습니다. 또 한 손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까지 5분여 시간이 있었을 때 나는 놈한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인데 나를 때리려고 한 것이냐? 누가 시켰냐? 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붙잡힌 것에 화가 났는지 씩씩거리만 했습니다. 나는 놈의 팔을 더 아프게 꺾었습니다. 비명 소리가 나오고 그제야 놈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로부터 돈을 받았어요. 아저씨를 모시러 나게 패버리라고. 그게 누구야? 너는 뭐 하는 놈이니? 저는 한식집 웨이터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때 그 종업원이었구나. 오늘 나를 테러하라고 한 여자가 그러면 내 음식에 동물을 넣으라고 시킨 그 여자였냐? 네, 그 여자가 시켰습니다. 경찰이 도착해서 신병을 인도해 갔습니다. 나는 이 형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사정을 얘기하고 신병을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의외로 사건이 빨리 풀릴 기미가 보여서 그랬는지 기분이 좋아져서 대답했습니다. 나는 얼른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내가 지시한 게 맞다고 확신했습니다. 내 동선을 그나마 사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간 나는 아내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한식집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알고 있나? 그 말에 아내의 눈이 꺼지면서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한식집이라니. 어떤 한식집을 말하는 건데? 나를 독살하려던 그 한식집의 종업원이 오늘 나한테 덤벼들었다가 체포됐어. 아내는 긴장하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못했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못 죽여서 안달이 난 사이라니. 아내는 어색한 분위기를 돌리려고 회사 일을 화제로 삼으려 했습니다. 요즘 회사가 잘 되고 있어. 나도 뭔 자리 하나 맡아서 해보면 어떨까? 그 말에 나는 웃기만 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싶은 사람이 기껏 자리 하나를 원하는가? 빈말이라도 정말 웃기는 일이었습니다. 이도윤과는 잘 돼가나? 아내는 갑자기 얼굴색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내놓고 도윤을 언급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뭐가 잘 돼? 내가 이도윤 씨와 뭘 하고 있다는 식이네. 왜 있잖아. 오랫동안 해온 일. 당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잔혹한 인간이었습니다. 자기 남편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이려 했던 여자입니다. 처절하게 응징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도윤과 아내가 오늘 저녁 만날 것이라는 탐정의 보고에 직접 현장을 보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오늘 화사한 복장을 하고 나갔습니다. 종업원이 구속된 것 때문에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지 가끔씩 손이 떨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불안과 초조감 때문에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말도 어색했습니다. 그만큼 데미지가 컸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수인이 경찰에 붙잡혔으면 지시자 역시 곧 붙잡힐 것은 뻔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와중에서도 성행위를 하러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모텔에 따라붙어 그들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모텔 카운터에서 직원이 제지했습니다. 방금 들어간 여자의 남편이니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를 줬습니다. 겁을 먹은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두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간 지 5분 후에 문을 걷어차고 들이닥쳤습니다. 한 손에는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문을 부수고 뛰어든 내 모습에 아내는 기겁을 하고 혼이불로 몸을 감쌌고 도윤은 입을 벌린 채 그 자리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런 더러운 것들, 움직이지 마. 니들의 배신은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거다. 아내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그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잘못했어. 여보, 실수였어. 내가 잘못한 선택을 한 거야. 미안해. 나는 도윤에게 다가가 발길질을 했습니다. 그의 얼굴과 몸통 그리고 다리 등 무차별나게 걷어찼습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본 아내가 때리지 말라고 끼어들었습니다. 그 장면에 더 미쳐버린 나는 아내의 뺨을 사정없이 쳐버렸습니다. 너희들은 인간성 자체가 글러먹은 인간들이다. 자기의 남편을, 자기의 친구를 죽이려던 인면수심의 니들은 악마 그 자체다. 거리로 나온 나는 술을 엄청 마시고 휘청거리며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다리가 아플 때까지 걷다가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강남 호텔 연회석은 행사를 앞두고 한창 붐비었습니다. 회사의 창립 기념일은 내가 준비한 최고의 무대였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연회장은 수많은 임직원과 외부 귀빈들로 가득 찼고 도윤은 자신의 아내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능청스럽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도윤을 아내를 얼핏 보고 어디선가 낯이 익다 싶었습니다. 그래 자세히 가서 보고는 경악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독극물 있는 식사를 하지 말라고 간곡히 말해준 그 여자였습니다. 도윤의 아내는 워낙 내성적인 인물이고 내외가 심해서 그동안 도윤의 친구인 나도 얼굴을 제대로 보질 못했었습니다. 그녀도 나를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나와 그녀는 목례로 인사를 했습니다. 무언의 움직임으로 현재의 상황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내 얼굴은 평온했지만 심장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먼저 회사의 지난 역사를 되짚으며 감사의 말을 전했고 모두가 내 연설에 집중하는 순간 나는 조용히 준비해온 USB를 연결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회사의 밝은 미래를 이야기하기 전에 반드시 밝혀야 할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형 스크린에는 USB 안의 파일들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도윤이 주고받은 잔혹한 메신저 대화 내용, 독극물을 구매하고 나를 살해할 방법을 논의하는 녹취록, 회사 자금을 횡령한 구체적인 내역들이 차례로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범죄 행각이 낱낱이 공개되는 순간
연회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였습니다. 웅성거림은 이내 분노의 함성으로 변했고 일부 임직원들은 나를 향해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마지막에는 두 사람이 모텔에서 벌거벗고 성행위를 하다가 걸린 동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아내와 도윤의 얼굴은 경악과 공포로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드러났다는 것을 직감한 듯 주저앉았고 연단에 서 있는 나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배신자의 오만함이 아닌 파멸의 끝에 선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시선으로 그들의 비참한 최후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스크린의 모든 진실이 공개되자 연회장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놀라움의 탄성이 뒤섞였고 일부 임직원들은 분노로 가득 찬 표정으로 아내와 도윤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미리 연락해둔 이영사 등 경찰들이 그 즉시 연회장으로 들어섰고 아내와 도윤은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명확했기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들을 연행해 갔고 그들의 표정에는 체념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것이며 그들의 탐욕은 결국 자신들의 파멸을 불러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도윤과 수연이 경찰에 연행돼 가고 난 후 나는 도윤의 아내에게로 찾아갔습니다. 저번에 너무 고마웠습니다. 처음에 누군지 몰라 뵙고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날 불상사가 안 일어난 것만으로도 전 안심했습니다. 남편의 욕심이 과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었지만 부인과 그런 관계인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철저히 배신당한 기분이에요. 이혼 소송을 할 겁니다. 만약 그날 부인께서 얘기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요. 저한테는 생명의 은인이시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독극물 얘기를 듣고는 며칠 동안 전전긍긍했어요. 경찰에 알려야 하는 건지 준혁 씨에게 직접 알려줘야 할지 헷갈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 실행에 옮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사설 탐정을 붙여 일거수일투족을 체크했었지요. 그런데 그날 회사 해외 파트너 미팅이 있다고 해서 아마 그때일 것으로 짐작했던 게 맞았던 것이지요. 나중에 이혼 소송하시고 회사 지분에 대한 견해가 나오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지분을 매각 처분할지 아니면 공동운영으로 끌고 갈지 어떤 결정이 필요하거든요. 도윤은 단기간에 사회에 나오지 못할 겁니다. 회사 자금 횡령건도 적지 않게 큰 금액이라 그에 대해 특가법으로 처벌받게 될 겁니다. 끌려가는 두 사람을 보며 나는 어떤 복수심보다는 씁쓸함과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한때는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시원함과 홀가분함이 밀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나는 망가진 관계들을 정리하고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배신을 겪었지만 나는 그 과정에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독이 든 식사에서 시작된 파멸의 음모는 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과거의 어둠을 딛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더 이상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하고 올곧은 삶을 다짐했습니다. 그날의 경고는 저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였고 나는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